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중요한 저항선을 넘나들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8,200달러를 주요 저항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목표보다 위에 있는 것은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잠재력 표시인데요. 8,200달러의 가격 포인트를 중요하게 파악한 두 명의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는 트위터 사용자인 크립토 웨슨과 크립토 룸달트입니다. 아래는 두 기술 분석가가 최근 확인된 저항 지점을 넘어 더 큰 반전을 위한 사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글인데요. 크립토 웨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8,200달러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면 롱 거래를 이렇게 권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레이더와 분석가는 최근 가격의 하락을 더블 바텀으로 파악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바닥은 8,000달러 이하가 9월 26일 이렇게 발생을 했고 두 번째가 오늘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더블 바텀의 첫 번째까지 심하게 떨어진 이후 상승세 삼각관계 안에서 거래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가격은 9월 29일 정오경 이 삼각형에서 하방까지 떨어졌다고 언급을 했는데 삼각형의 하한선이 가격에 대한 지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크립토 웰슨처럼 룸다트는 이제 8,200달러 즉 삼각형의 밑줄을 저항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소폭 반등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8,100달러가 주요 지지선이다. 8,200달러가 주요 지지선이다. 여기서 무너진다면 더 큰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과연 가격의 흐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좀 더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메이저 거래소는 암호화폐 평가 시스템을 공동 구축한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그리고 비트렉스 등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거래소들은 이제 암호화폐 등급 위원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1에서 5단계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암호화폐 기업이 발행,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없는 증권임을 의미하고 위원회는 비트코인을 1등급으로 평가했다고 하네요.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브룩스 최고 법무 책임자는 이와 관련해 자산 운용사들이 암호화폐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등급은 공개하지만 어떤 암호화폐가 5등급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서클의 CEO인 거스 콜드벨라는 이제 위원회는 의회가 이 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미 메이저 거래소들이 이제 암호화폐 평가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듯이 이제 암호화폐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지금 지표가 없는 상태이죠. 이 암호화폐 평가 시스템이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전 재산을 판매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비트코인 패밀리,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여전히 여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 70평이 넘는 집 등 전 재산을 팔아가면서 비트코인과 세계 여행을 위해 투자한 네덜란드에 사는 디디 타이후투 가족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좋은 소식은 디디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딸이 여전히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서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로그에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해수욕장에서 촬영된 수많은 사진과 게시물들이 보였는데 이 가족은 현재 Sharing is Caring 공유 배려 투어에 중점을 두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한 측면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기부를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 NGO와 자선단체들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은 지금까지 방문한 35개국 중 두 도시가 정말 두드러진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두 도시는 이탈리아의 로베레토 그리고 슬로베니아의 류블리아냐로 이제 가족들이 비트코인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80%를 충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국가로는 지금 터키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터키의 화폐 리라가 떨어지고 외환을 얻기 어려워서 터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전환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 가족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매입할 당시가 4,000달러 안팎이었기 때문에 최근 가격 폭락에도 투자 금액은 여전히 2배가량 늘었다면서 이렇게 타이 후드에 따르게 되면 큰 가족이 겪은 가장 큰 혜택은 자유였다. 자유였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가족들이죠. 지금 4,000달러에 구매를 했었으면 아마 평균 가격이 4,000달러였으면 지금 그래도 큰 이 가격 상승을 얻고 있고 이득도 많이 얻었을 텐데요. 이 가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유스 케이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기사에서 나온 터키 그리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 하이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부터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선진 금융 국가들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가장 지금 이렇게 관심이 간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제 정부 최초로 정부 발행 페트로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페트로 전용 지갑 또한 개발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부흥을 위해서 암호화폐 정책을 사용하는 첫 번째 국가인데요. 이 최초 국가에서 경제 부흥을 암호화폐로 잘 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선진 금융국가,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정부 법률 변호사가 암호화폐 증권 분류 여부 그리고 균형 잡힌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죠. 제이키 체르미스키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어떠한 디지털 자산의 증권 분류 여부를 평가하려면 복잡한 요소와 전략적인 목표를 고려해서 균형 잡힌 분석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 분류 작업을 5단계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이러한 작업을 암호화폐 평가위원회에서 맡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이 기사는 방금 말한 이제 미 메이저 거래소 암호화폐 평가 시스템 공동 구축 이 기사와 묶어지는 기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단계로 평가한다는 것이 정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의 선물 신청 중인 지금 레저 X가 CFTC에게 벡트의 우선 승인을 비판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레저 X의 임원은 관할권을 가진 미국 상품거래선물위원회 CFTC가 현물결제 비트코인 선물의 신청을 불공평하게 취급해 라이벌인 벡트를 우선 승인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레저 X의 CEO 폴 추는 SNS를 통해서 CFTC가 본래의 협정을 뒤집고 승인 전략을 계속 변경하여 승인 지연시키고 있다 주장을 했는데요. 사안의 배경으로는 8월 CFTC에 승인된 것으로 착각한 레저X가 비트코인 선물을 개시했지만 실제로 CFTC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아 선물의 제공을 중지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레저X의 2통의 편지에 따르게 되면 CFTC의 전 위원장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의 편견이 레저X의 신청 과정이 늦어진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7월 11일 편지에서 180일 기간은 이미 지났는데 CFTC에서 승인 여부 판단을 받지 않았다라며 이 불합리한 연기는 상품법을 위반했고 지안카를로 위원장이 CEO 블로그 내용에 대한 적의감을 드러냈다고 강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블로그의 내용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왜 벡트 그리고 레저 X의 경쟁사를 편애하는지에 대해서도 레저 X 측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의 레저 X 측은 CFTC가 벡트나 이리스 X와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보다 긴밀히 안건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라며 이야기를 했는데 또한
규제 당국이 신규 기업보다 기존의 시장 참가 기업과 먼저 심사 안건을 진행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CFT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렛츠엑스는 이전 CFTC 측으로부터 SOC1에 관한 보안 감사를 받도록 요구되는 감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 폴츠 CEO는 CFTC가 10월 3일에 개최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렛츠엑스를 참가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CFTC의 현 위원장 숏은 명단 제외는 CFTC가 전원 일치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결정에 반박하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미국 유력 경제지 포춘의 보도를 인용해서 ICE 산하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벡트죠. 네, 벡트가 일상생활에서 비트코인 결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 브랜드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켈빈 로플러 벡트 CEO 및 제프 스프레처 ICE CEO는 벡트는 디지털 자산을 수용할 수 있는 소비자 브랜드들과 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벡트에 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벡트가 이제 9월 22일 날 오픈을 했죠. 근데 오픈 당시에 생각보다 적은 거래량의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와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에 기여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 같죠. 이런 걸 인식했는지 벡트 측에서도 이 선물 거래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다. 이것저것 다른 것들도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지금 비트코인의 유스 케이스를 늘려가기 위한 이런 밑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밑작업 잘 돼서 암호화폐 시장의 부흥을 이끄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어제 이제 리플에 관해서 좀 많이 소폭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왜 상승을 하는 거냐,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이 아이슬란드 확장을 위해서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네, 리플은 30일 아이슬란드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 알그림을 인수하면서 아이슬란드의 거점을 구성했다. 리플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이 30일 보도했는데요. 네, 알그림은 XRP를 사용한 국경 간 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플의 온 디맨드 리퀴드, 즉 ODL의 개발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네, 아이슬란드는 또한 리플의 개발자 거점 중 하나로 이 지역에서 더 많은 기술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리플의 결제 서비스는 이제 엑스래피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XRP를 사용하는 송금 수단이죠. 네, 참가 기업은 법정 통화에서 XRP에서 다른 법정 통화로의 교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송금 국가에서 은행 계좌를 열 필요성이 없어져서 다른 나라의 자금을 항상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폭적인 비용 삭감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리플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는 200개 이상 한 300개 이상 참여를 하고 있죠. 12개 이상이 XRP를 사용한 크로스보더 송금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 알그림의 CEO 데디 어먼슨 같은 경우는 우리는 XRP와 XRP 레저를 굳게 믿고 있고 리플에서 미래의 결제 방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언급을 하면서 앞서 28일 리플의 투자 부분 엑스스프링은 결제 서비스 업체 로고스 네트워크를 인수했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이 몇 가지 더 나왔는데요. 네, 리플 각국 금융당국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리플사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은 각국 금융당국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할 때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리플 측은 최근 영국 금융행위 감독청 즉 FCA가 XRP를 거래 토큰으로 분류하는 최종 지침을 발표했었는데 FCA의 자료에는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네, XRP는 국가 간 자금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 토큰으로 분류가 됐는데 유형별로 토큰을 정의해 분류하는 작업은 규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FCA는 이제 디지털 자산 분류 지침에 이제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좋은 예다 언급을 하면서 미국이 인터넷 규제를 주도하듯이 영국은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규제에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 연간 최저 수준에서 회복한 직후 6천만 XRP 이상 출시를 했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네, 리플은 대규모 XRP의 지속적인 판매로 촉발된 논란의 와중에 이제 1,500만 달러, 하나로 약 180억 원 이상의 6천만 XRP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트랜잭션 추적 트위터 계정인 웨일 얼렛은 OTC, 즉 장외 시장에서 토큰을 배포하는데 사용한 동일한 회사의 지갑으로 이동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네, 이론적으로 OTC 시장, 즉 장외거래 시장은 현물 시장의 거래소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네, 그 어떤 것도 이 토큰들의 새로운 소유주가 그것들을 시장에 주입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겠죠. XRP가 연간 최저치로 향하려는 추세로 밀어넣는 약세 압력을 행사합니다. 네, 이번 거래는 이제 자산 가격을 0.23달러에서 0.26달러로 올린 강세 직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9월 24일 XRP는 0.21달러로 떨어졌는데 이는 2017년 이후 사실상 최저가이죠. 네, 리플이 대규모 토큰 이동을 실시한 것이 불과 6일 전입니다. 이전에 비인 크립토가 보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6천만 XRP를 받은 동일한 지갑에 3천만 XRP를 보냈던 때였습니다. 네, 이 지갑의 잔액은 이 거래가 있기 전 리플이 이미 3천만 XRP 중 2,700만 개를 판매했고 현재 6,300만 XRP 이상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마도 다음 며칠 내에 판매가 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이 기사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네, 이거를 판매한다면 또 대규모 가격 덤핑이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리플에 관한 좋은 소식들은 항상 매일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리플 XRP의 가격을 보게 되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참 리플이 소폭 반등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네, 리플에 관한 호재는 정말 일주일에 뭐 2개, 3개 정도가 아니죠. 한 4-5개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한 호재들이 쌓이고 쌓여서 암호화폐,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그 어떠한 코인들보다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리플 XRP가 인내심의 최고 끝판왕 코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바이낸스의 CEO죠. 세이지가 너무 많은 페어 거래는 번거롭다 하면서 상장 폐지의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가 30개 페어 거래를 상장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 자오장평 바이낸스 CEO가 특정 페어 거래 암호화폐 간의 거래량이 저조하다면 사람들은 원하는 토큰을 얻기 위해서 2번의 거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바이낸스에는 페어 거래가 너무 많다. 또한 유동성과 가격 차도 양호하지 못하다. 투자자들은 다수의 거래들을 찾아본 후에 가장 비로소 합리적인 가격을 찾을 수 있다. 이 실생활 속의 번잡한 일들처럼 말이다. 이번 조치는 일종의 균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참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계속해서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글로벌 1위,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만큼 바이낸스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거래소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바이낸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1위면은 솔직히 그냥 아니 해도 되죠. 여기서 업데이트 안 하고 지금만 잘 지키자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더 알리고 기부도 하고 자선단체로 이렇게 계속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다.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스텔라 재단이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제거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스텔라 프로토콜에서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제거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스텔라 측은 지난해 10월 스텔라 프로토콜에서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제거하자는 의견, 제안이 처음 등장한 이후에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네, 해당 제안은 미덥 중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고 공개 포럼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네, 삼성전자에 관한 소식입니다. 디앱 개발용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3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라나스에서 개최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서 메인 행사인 디파인 컨퍼런스에 삼성전자 김주한 상무가 조만간 업그레이드 버전의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SDK는 단순 키스토어 연동 외에 개발자들이 보다 삼성 월렛에 탑재 가능한 D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개발자 친화적인 블록체인 개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키스토어 개발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의 증권사들은 다음 달 STO 협회를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STO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자율규제 단체로 거듭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SBI 증권 주도하의 노무라 증권, 야마토 증권이 참여하고 대표이사직은 많이 들어보셨을 SBI 그룹의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 기타오 회장이 맡게 된다고 하네요. 마드리드 시정부가 대중교통의 디지털 화폐 결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이탈리아 마드리드 시정부가 대중교통 시스템의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마드리드시는 최근 현지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 업체 보튼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 보튼의 최고 경영자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유럽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산단테르뱅크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 결제 플랫폼 도입 시 마드리드 대중교통은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산단테르뱅크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대충 예상하실 겁니다. 리플과 파트너십을 아주 긴밀히 이렇게 맺고 있는 은행이죠. 산단테르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원페이X 리플 솔루션 기반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출시 예정 중입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대중교통에 과연 리플 솔루션이 탑재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SV 블록 익스플로러 비트코인 블록에 따르게 되면 현재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인 비트코인 SV 네트워크에서 복수의 100MB 대용량 블록이 이렇게 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블록 생성 간격이 119분으로 역대 10번째 이상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데이터 플랫폼 이제 BTC.com에 따르게 되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블록 높이 59만 7,273과 59만 7,272 사이에 약 119분의 간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평균 블록 생성 속도는 10분 남짓인데 지금 이런 괴리가 발생한 것이 10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책으로 랜덤 요소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데 목표는 10분마다 한 개의 블록을 생성하는 것인데 실제 블록 생성 속도는 정확한 10분보다 느리거나 빠를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블록 생성 속도가 10분보다 늦거나 빠를 확률은 차이가 벌어질수록 낮아지며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미 SEC 블록원 미등록 ICO 혐의 2,40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하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9월 30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에 약 1년간 미등록 ICO를 진행한 혐의로 2,4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발표를 했습니다. SEC의 이제 해당 조치는 블록 1과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SEC에 따르게 되면 블록 1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미등록 ICO를 진행해서 수십억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테파니 이제 아바키안 SEC 집행부 국장은 블록 1의 ICO에는 다수의 미국 투자자들이 참여했다며 미국 투자자들에게 증권의 성격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는 반드시 미국 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10월 7일에 이제 모나코인 전용 지갑인 모나피 서비스가 이렇게 재개된다고 합니다. 모나피는 2018년 9월 1일 부정 접근에 의한 핫 월렛 즉 온라인 지갑 안에 모나코인의 해킹 사건이 발생하여서 고객의 자산 보호나 원인 규명을 위해서 서비스를 정지하고 있었는데 서비스 재개에 있어서 피해액의 전액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안전하게 보상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나피에 이제 접근 가능한 인원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형태로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하네요. 약 1에서 2주 안에 모든 사용자가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미 증시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주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9월 30일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0.36%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